퇴직연금이 흔들리는 이유를 오늘은 은퇴자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지금 경고가 나오는 곳은 은행 창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은행 밖 대출 시장입니다. 그곳에서 돈줄이 막히면 가장 먼저 뉴스 속 금융회사가 아니라 내 퇴직연금 평가에 노후자산, 그리고 매달 생활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비로 바뀔 돈입니다. 노후자산은 종이 위의 자산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관리비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버팀목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다음 불안은 은행 밖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금리, 환율, 물가입니다. 이 네 단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끝에 가면 결국 퇴직연금과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길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대신 사모펀드나 운용사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 또는 더 빠르게 큰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이런 시장을 이용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은 높은 이자를 기대합니다. 돈을 빌리는 쪽은 은행보다 유연한 조건을 기대합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꺾일 때입니다. 그때는 높은 이자가 기업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최근 이런 흐름을 매우 신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은행은 2008년보다 튼튼해졌다고 봤습니다. 자본도 늘었고 유동성도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란 시장과 금융회사 안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흐르느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튼튼해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은행 장부 밖 펀드와 사모시장, 시장 기반 금융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이 은퇴자에게 중요합니다. 2008년에는 많은 분들이 은행과 주택담보대출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집값이 무너지고 은행이 흔들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위험이 비교적 눈에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은행 이름이 나오고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은행이 괜찮아 보이는데 은행 밖의 대출과 펀드 안에서 가격이 천천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김성호 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62살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생산관리 일을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예금에 넣었고 일부는 퇴직연금 안에서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로 굴리고 있습니다. 성호 씨는 본인이 프라이빗 크레딧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낯섭니다. 그런데 펀드 안쪽을 들여다보면 회사채, 대체 투자, 해외 운용 상품, 달러 자산이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 밖 대출 시장이 흔들리면 성호 씨의 계좌도 간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펀드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전체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대신 공급해 기업을 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누가 얼마나 위험을 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말한 핵심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불투명성, 복잡성,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입니다.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더 크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좋을 때는 수익이 커집니다. 나쁠 때는 손실도 커집니다. 불투명성은 가격과 손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장 주식은 매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모대출이나 비상장 자산은 평가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좌 화면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빌린 회사의 사정이 이미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복잡성도 문제입니다. 한 회사가 직접 돈을 빌리고 그 대출이 다시 펀드로 묶이고 그 펀드에 또 다른 금융회사가 투자합니다. 여기에 담보대출 채권 같은 구조가 얹히면 누가 최종 위험을 들고 있는지 일반 투자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은 더 중요합니다. 은행이 직접 위험을 적게 들고 있어도 은행이 그 펀드에 대출을 내줬거나 보험사와 연기금이 그 상품에 투자했거나 시장이 동시에 현금을 찾기 시작하면 불안은 다시 은행과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전의 박미정 씨는 58살입니다.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몇 년 뒤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매달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얼마쯤 나올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이 계산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계좌 평가액이 줄면 연금 수령 방식도 다시 봐야 하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이야기가 왜 한국 은퇴자 생활비와 연결됩니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결은 금리입니다. 은행 밖 대출 시장에서 부실 걱정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곳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빌려주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괜찮은 기업도 새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익 감소를 걱정하고 부동산 시장은 대출 부담을 걱정합니다. 두 번째 연결은 환율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많은 돈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달러 쪽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달러 환율이 오를 때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름값, 수입식품 가격, 여행비, 일부 공산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은 뉴스 속 숫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바구니와 주유소와 관리비 고지서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연결은 물가입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말하면서 중동 전쟁, 유가, 무역 긴장, 높은 공공부채 같은 위험을 함께 짚었습니다. 성장률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경로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그 부담은 기업을 지나 소비자 가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은퇴자는 더 불리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사람은 일부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연금과 예금이자에 기대는 사람은 속도가 느립니다. 부산의 이춘식 씨는 69살입니다. 작은 식당을 오래 운영하다가 지금은 일을 줄였습니다. 상가 월세와 예금이자 그리고 일부 채권형 펀드 수익으로 생활합니다. 현식 씨는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뉴스가 나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자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오르자 부부의 병원비와 식비도 늘었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생각보다 출렁했습니다. 위험은 주식 계좌에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프라이빗 크레딧을 샀느냐보다 내 돈이 은행 밖 신용시장의 흔들림과 얼마나 연결돼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안의 펀드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환율 변동에 노출돼 있는지,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장기 상품에 묶여 있는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커진 배경도 봐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은행은 예전처럼 마음껏 위험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은행 밖에서 만났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이 구조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예금 이자는 낮고 채권 수익률도 낮았습니다. 연기금과 보험사, 큰 투자자들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찾았습니다. 그 수요가 사모시장과 프라이빗 크레딧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같은 구조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자가 낮을 때는 기업이 버틸 수 있던 빚도 이자가 높아지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빌린 돈으로 버티던 기업은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비용을 줄입니다. 투자를 미룹니다. 사람을 줄입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물가 부담을 느끼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은퇴자는 자산 가격과 생활비 압박을 동시에 느낍니다. 중반부에서 꼭 보셔야 할 큰 숫자가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연설에서는 글로벌 사모시장 자산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18조 달러로 언급됐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약 6배로 커졌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숫자는 프라이빗 크레딧 하나만의 규모가 아니라 더 넓은 사모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행 밖에서 굴러가는 돈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그 돈이 세계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통로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할까요? 규모가 작을 때는 한두 펀드의 문제가 그 안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은행의 대출, 기업의 차입이 서로 엮입니다. 한쪽에서 손실을 숨기거나 늦게 반영하면 다른 쪽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 여러 곳이 동시에 같은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 가격은 계산표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할 말이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는 자산의 값을 매기는 일입니다. 상장 주식은 오늘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모대출이나 비상장 자산은 매일 거래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아직 어제의 안정된 가격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빼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장부보다 낮으면 손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런 지연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처음 퇴직연금 내역을 봤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외저에는 안정형, 채권혼합형, 글로벌 인컴 같은 부드러운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큰 위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투자 대상을 보니 해외 회사채, 신흥국 채권, 부동산 관련 대출,
대체 투자 펀드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각각은 작은 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금리와 환율, 경기 둔화에 민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모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이름과 안전한 구조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AI 관련 자산 고평가 우려도 겹칩니다. 영국 중앙은행 연설은 앞으로 5년 동안 AI 기업 투자가 5조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도 언급했습니다. AI는 실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되면 나중에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리고 그 주식을 담은 펀드가 흔들리고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 신용시장도 같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대와 60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연금 상품과 펀드가 성장주, 기술주, 해외 자산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직접 기술주를 사지 않았더라도 글로벌 펀드나 퇴직연금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분산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흔들릴 때는 여러 상품이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위험을 여러 이름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볼 때 수익률 그래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오르면 이 상품이 오르는지, 무엇이 내려가면 이 상품이 흔들리는지, 금리가 오를 때 약한지, 환율이 움직일 때 약한지, 기업 신용이 나빠질 때 약한지 봐야 합니다. 어려운 분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 자료나 운용 보고서에서 주요 위험이라는 부분만 읽어도 단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쉬운 말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내 노후 자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은행은 예전보다 튼튼해졌지만 위험은 더 넓은 시장으로 퍼졌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사모대출, 환율, 국채시장이 서로 더 촘촘하게 연결됐습니다. 예전에는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쪽만 보면 됐습니다. 이제는 한쪽의 가격 하락이 다른 쪽의 담보 부족으로 이어지고 담보 부족이 강제 매도로 이어지고 강제 매도가 다시 가격 하락을 부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퇴자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달 찾아 쓰려던 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상품도 안쪽에서는 해외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팔려고 생각한 부동산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회사가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의 현금 흐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조언은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나이, 연금, 부채, 주거 형태,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일찍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것이 장기 생활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매매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지금 팔아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퇴직연금 앱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만 봤습니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쪽 구성까지 봤습니다. 국내 채권인지 해외 채권인지 주식형인지 혼합형인지 대체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상품명은 운용 설명서에서 주요 투자 대상만 읽었습니다. 성호 씨가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생활비로 받기의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현금 흐름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표가 아닙니다. 매달 꼭 나가는 돈을 먼저 적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식비, 부모님 지원, 대출이자입니다. 그 다음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틸 돈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장이 왔을 때 팔지 않아도 되는 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생활비 예비 자금을 최소 몇 달치는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춘식 씨는 빚과 만기를 봤습니다. 상가 대출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 임차인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 채권형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당장 생활비를 빼야 하는지. 현식 씨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위기는 큰 뉴스로 오지만 손실은 내 만기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빌린 돈의 만기와 생활비 인출 시점이 겹치면 좋은 자산도 나쁜 가격에 팔게 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말이 환매입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에서 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하면 운용사는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쉽게 팔리는 자산부터 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모대출 같은 자산은 매일 시장에서 쉽게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을 낮춰야 팔릴 수도 있고 평가가 늦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판매가 막히거나 늦어질 때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내 돈을 당장 찾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에게 이 불안은 단순한 투자 감정이 아닙니다. 다음 달 생활비, 병원 예약,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간병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기 상품과 생활비 상품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되는 돈은 장기 자산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써야 할 돈은 환매 조건과 만기를 꼭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 높아 보여도 돈을 찾는 조건이 불편하면 노후 생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는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담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돈을 더 넣거나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동시에 벌어지면 좋은 자산까지 팔립니다. 주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 부동산 관련 상품, 해외 펀드, 대체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이 구조를 전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상품이 빚을 활용하는 구조인지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환매가 제한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펀드가 반드시 위험하다. 어떤 운용사가 곧 무너진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전부 부실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 안에는 안정적인 담보와 계약을 가진 대출도 있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시간이 길어지고 경기가 약해지고 투자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면 약한 고리부터 드러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IMF의 세계 성장 전망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성장률이 3.1%냐 3.2%냐만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망의 전제입니다. 전쟁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유가 충격이 통제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나온 숫자라면 조건이 바뀔 때 생활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에게는 세계 성장률보다 수입 물가, 달러 환율, 금리, 연금 계좌 평가액이 더 직접적인 언어입니다. 가령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택배비, 난방비, 식품 운송비, 생산비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다시 강해지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가면 기업과 가게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이 다시 소비를 줄이고 기업 이익을 압박하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처음에는 해외 뉴스였던 것이 한국 가계부로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이자를 보며 안심하셨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 예금이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금이자만 보고 노후가 괜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실질 구매력이란 돈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예금이자가 늘어도 장바구니와 병원비와 관리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예금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도 필요합니다. 투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전후에는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젊을 때는 큰 손실이 와도 다시 벌어 메울 시간이 있습니다. 50대 후반, 60대, 70대에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맞히는 것보다 틀렸을 때 버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점검은 퇴직연금의 안쪽입니다. 상품 이름만 보지 마시고 주요 투자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 채권인지 하이힐드 채권인지 대체 투자인지 원금 보장형인지 확인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리는 채권입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처럼 주식과 채권밖의 자산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좋고 나쁨보다 비중과 목적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비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자산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여러 자산을 나눠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곧 써야 할 돈까지 같은 위험에 묶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서모 씨처럼 퇴직 직후인 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쓸 돈과 더 오래 둘 돈을 나눠야 합니다. 가까운 돈은 흔들림이 작아야 합니다. 먼 돈은 어느 정도 변동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돈이라도 사용 시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점검은 환율 노출입니다. 해외 펀드나 달러 표시 자산이 있으면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면 손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방어가 된 상품은 움직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환율에 베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 채 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위험하고 알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점검은 생활비 예비자금입니다.
이 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나쁠 때 급하게 팔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몇 달치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상황과 소득, 연금 시작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몇 달 겹쳐도 버틸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을 오래 들고 가려면 오히려 안전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점검은 부채 만기입니다. 대출이 있는 분은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 원금 상환이 언제 시작되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적어 보셔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나쁜 시점에 팔아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기와 생활비 인출 시점이 겹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점검은 가족 간의 숨은 연결입니다. 내 계좌가 안전해도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흔들리면 부모의 생활비 계획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병원비가 내면 자녀의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금융위기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돈 흐름을 통해 번집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자신의 계좌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떤 위험을 들고 있는지 조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점검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투자 수익만 보고 움직이면 뜻밖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도 금융소득, 연금 수령 방식, 임대소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할 때도 세금과 보험료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정답보다 본인의 자료를 놓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수익률 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용과 제도 관리입니다. 일곱 번째 점검은 부부 사이의 정보 공유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계좌와 만기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판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족이 당황합니다. 어떤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어떤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큰지, 보험료는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활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이 은행 밖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준비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행 예금만 갖고 있는지, 퇴직연금 안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험과 연금과 부동산이 어떤 순서로 현금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시장을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위험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박미정 씨는 이후 퇴직연금 수익률을 매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분기마다 한 번씩 구성 비중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예비 자금은 따로 분리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져도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노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할 때 팔고 안심될 때 다시 사는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시장이 아니라 마음의 급한 결정에서 커집니다. 김성우 씨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프라이빗 크레딧 뉴스를 보고 겁먹기보다 질문을 바꿨습니다. 내 퇴직연금은 어떤 자산에 나뉘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고위험 채권이 들어있습니까? 해외 자산은 환율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은퇴 후 5년 안에 쓸 돈과 10년 뒤에 쓸 돈이 같은 상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 네 질문만 해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점검으로 바뀝니다. 이춘식 씨는 부동산을 다시 봤습니다. 상가가 자산인 것은 맞지만 월세가 끊기면 생활비는 바로 흔들립니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의 업종이 금리와 소비 둔화에 얼마나 약한지, 공실이 생기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대출이자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상가를 당장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자금과 대출 만기표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모시장 상품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기 경고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폭락이 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IMF와 영국 중앙은행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점검 신호에 가깝습니다. 돌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복잡해졌으니 누전 위험을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투자 공포가 아니라 생활비 점검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연금과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상품명이 아니라 안쪽 자산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예비 자금을 분리하십시오. 시장이 나쁠 때 팔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부채 만기와 연금 시작 시점을 한 장에 적어보십시오. 위험은 거대한 뉴스보다 내 날짜표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팔라는 말도 아닙니다.
개인마다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연금, 보험, 부동산, 가족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상황과 전문가 상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방향입니다. 은행박 위험이 커졌다는 말을 내 노후자산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유가 불안, 달러 환율, AI 기대, 사모시장 확대, 비은행 금융의 복잡성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내 생활비가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내 퇴직연금이 무엇에 투자돼 있는지, 내 부채 만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음 금융불안이 은행 밖에서 시작되더라도 손실은 내 생활비와 퇴직연금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기보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 펀드의 대체 투자와 고위험 채권 비중, 내 해외 자산의 환율 노출, 내 생활비, 예비 자금과 대출 만기. 이 세 가지만 오늘 적어보셔도 막연한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이 점검을 혼자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적거나 가족과 함께 보거나 금융회사 상담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확인하십시오. 설명이 어렵고 기수로 더 쉬운 말로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돈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피한다기보다 위기 때 덜 흔들립니다. 안미정 씨처럼 생활비를 분리한 사람은 나쁜 시장에서 급히 팔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호 씨처럼 퇴직연금 안쪽을 확인한 사람은 뉴스가 나와도 무엇이 내 돈과 연결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춘식 씨처럼 만기표를 정리한 사람은 금리가 움직여도 선택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노후에는 큽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공포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로 확인하십시오. 수익률만 보지 말고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상품명만 보지 말고 안쪽 자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후 자산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퇴직연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대체 투자 비중인지, 해외 자산인지, 생활비 예비자금인지, 부채 만기인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첫 점검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예금이자와 채권형 펀드, 그리고 은퇴자 현금 흐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